자, 미국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다우 지수가 1.6% 급락했고요. S&P 500은 2.5, 나스닥 지수는 무려 3.4%나 급락을 했습니다. 자, 뭐 우리 FOMC 회의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 FOMC 회의 이후 제롬 파월이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시장이 이렇게 됐나? 다들 장중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금리 결정하자마자 지수가 올랐다가 떨어지니까 네. 체감하는 하락폭은 훨씬 큰 것 같아요. 컸죠. 저거보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사실 저희가 그 제롬 파월 의사의 어떤 기자회견이나 뭐 성명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 선배가. 그 앞서서 그냥 잠깐 요약본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11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0.75%포인트 75bp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수준이 제 이름 나오네요. 예, 이정은. 네, 지금 저 인사도 안 했나 봐, 이름도. 아까 이름이 안 떠서 저는 그냥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떴네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 수준이 3.25에서 이제 4% 수준이 됐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 처음에 이렇게 상이 올랐던 것은 뭐 이게 성명서에 아마 포함됐던 내용이죠. 향후 긴축 속도, 그죠? 예. 향후 긴축 속도를 결정할 때 어떤 이제 통화 정책의 누적 긴축, 그리고 경제 활동이나 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그 시차, 그리고 경제 금융 발전을 고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속도 조절에 들어가나 보다, 이 비둘기인가 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게 다음 회의일 수도 있고 그 다음 회의일 수도 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좋아 였는데, 다만 이제 사실 시장에서 결국 파월은 매였구나를 딱 인식을 하게 된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최종 금리 수준은 예상보다 높을 것이다. 지금 연준에서 내년에 최종 금리 수준을 4.5에서 4.75%, 그러니까 약 4.6%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경제 지표들을 보니까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5%의 현실화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짧고 굵게가 아니라 가늘고 길게 가는 긴축이 될 것 같다라는 평가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파월이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멘트들이 나오니까 결국 매파였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어가서 가주시죠. 예, 뭐 정리할게요. 네. 그러니까 여러 압박을 받고 있죠. 지금 파월은 정치적인 압박도 받고 있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여론적 인플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들 연준이 너무 그 돈줄을 죄서 못 살겠다라는 그 압박도 분명히 여론적 압박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압박을 받고 있는 파월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는 타협하고 조금 그 속도를 늦추는 방안 쪽으로 의견을 내는 게, 또 비둘기적인 의견을 내는 게 본인한테도 뭐 편해 보이지만 긴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뭐 리스크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저는 여전히 믿는 게 지금 파월이 얘기한 대로 꼭 가지는 않을 거다. 언제까지나 연준은 이제부터는 완벽한 형태의 데이터 디펜던트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지금 그 파월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 심지어 점도표에 찍은 각 위원들이 찍은 점도표의 그 숫자조차도 어떤 구속력이 전혀 없고요. 사실 그거 지키든 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예, 시장에서 누가 징벌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매파적 발언을 통해서 기대 인플레를 꺾기 위해서 계속 말로는 계속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가 사실은 파월 입장에 별로 없다. 특히나 지금 아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지금 금리 이번에 이제 4% 상단 4% 찍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래의 차트 보시면 빨간색이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 3.5.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월가 전망치도 3.6이거든요. 3.5, 3.6. 그 이전에 금리 내렸을 때 보세요. 2019년도에 금리 내렸을 때, 가파르게 내렸을 때 이때 실업률이 15%였거든요. 빨간 선 보시면 옆 오른쪽에 15잖아요. 그 이전에 금리 내렸을 때도 10%였어요. 실업률이 한 10% 두 자릿수 정도는 돼야 이게 작정하고 금리를 내리는데, 지금 역사상 뭐 40몇 년 만에 최저 수준 3.5가 있는데, 또 위에 그 개인 소비 지출 그 물가 지수 한번 보십시오. 6.2잖아요. 이거 뭐
역대급으로 높은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피봇을 얘기할 수 있었겠냐 말이죠. 자기가 아무리 정치적 압박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압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중앙은행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자기 스스로도 말하기가 논리가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행동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으나 말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월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제가 그 프리뷰를 하면서 세 가지 그 피봇에 대한 서로 상충된 개념 정의를 쓰고 있다. 모든 투자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세 가지를 아예 그냥 제가 들고 왔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 파월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연준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보면서 시장에서 이걸 그 호재로 받아들여야 될지 악재로 받아들여야 될지 좀 판단해 보고자 세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피봇은 세 가지 개념 정의가 있거든요. 하나는 가장 그냥 세상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금리 계속 올리는 거 상관없어. 근데 천천히만 올려도 우리는 그걸 피봇이라 부를게. 그래서 금리 인상이 속도가 늦춰지는 걸 피봇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 기대를 한 것만큼은 연준은 충족을 시켰다라는 거죠. 적어도 지금 성명서 내기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누적적 금리 인상을 계속 했잖아요. 3월부터 미친 듯이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이제 미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통화 정책이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계속 금리를 올린 게 조금 있다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연준도 인정하겠다는 거죠. 또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경제가 확 안 좋아지고 금융시장이 확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는 고려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라는 걸 완곡하게 성명서에서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걸 기자회견에서 파월은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를 한 거죠. 물어보니까 기자가 지금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 금리 인상 속도 늦춘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파월이 금리 인상 속도를 재평가해야 되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되는 그 재평가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건 분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속도를 늦추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느 시점가가 되면 속도를 늦추는 게 좋다. 그렇게 돼야 된다. 왜냐하면 속도를 늦추지 않다가 다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경제도 시장도. 그래서 속도를 늦추는 게 오히려 좋다. 어느 시점이 되면. 다만 지금 그 시점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시기도 결정된 바는 없다. 금리 인상을 속도를 늦출 텐데 그 시기는 결정된 바가 없고 뭐 다음 회의라는 꼭 얘기도 한 것도 아니에요. 다음 회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회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회의가 될 수도 있다. 이건 사실은 그냥 던진 얘기고요. 성명서 문구 변화, 아까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누적적 금리 인상이나 통화정책의 시차, 금융시장 동향 고려 이렇게 문구가 바뀌었는데 이 부분도 빠른 금리 인상의 영향이 계속 지금도 진화하고 있는 걸 감안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지난달까지 했던 것도 지금도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거죠. 이게 진화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은 몇 달 전에 한 것도 지금 계속 영향이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발언이 나오니까 지금 패드워치에서는 하루 전에 비해서 제가 그 빨간색하고 초록색 두 개 박스를 쳐왔는데 초록색은 75bp 금리 인상이 확률치가 내려간 거죠. 그다음 빨간색은 50bp 금리 인상 12월 FOMC에서 이거 확률이 확 올라갔죠. 적어도 지금 시장은 어쨌든 간밤에 이 성명서와 파월의 발언 이후에 12월에는 적어도 속도를 늦춰서 50bp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고 금리 인상이 멈춰야 피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연준과 파월은 어떤 의견들을 냈는지 한번 보시면 성명서 내용을 보시면 팬데믹 영향이 있었고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고 광범위한 가격 압박이 있고 수급 불균형 요인들이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대로 근원 PC 물가지수가 여전히 높고 6%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인플레가 여전히 높다라는 얘기죠. 금리 인상 중단할 수 없다라는 거 완곡하게 얘기한 거고요.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상승할 압박도 존재하고 있다. 이걸 고려하면 금리 인상은 멈추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파월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중단 언제 할래라고 물어보니까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시기상조다. 앞에 너무라는 단어까지 썼어요. 그냥 시기상조가 아니고요. 그리고
연준이 여전히 통화 긴축이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데 충분한 수준으로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한동안 더 지속돼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를 더 냉각시키기 위한 금리 인상은 한동안 더 이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결국은 금리 인상 중단은 못하겠다라고 연준도 파월도 얘기한 거죠. 지금 위에 차트 보시면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여러 연도별로 나타낸 거거든요. 88년, 94년, 99년, 2004년, 2015년,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초록색 지금은 저기 윗부분은 그러니까 오렌지색 동그라미 친 거 윗부분은 전망치입니다. 점도표 전망치고요. 시장 전망치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금리 인상 아까 뭐 우리 유프로께서 짧고 굵게가 아니고 길고 얇게 간댔는데 아니에요. 굵고 길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금리 인상 계단 속폭을 기울기를 보세요. 역대급 가장 가파르잖아요. 지금 기울기가. 그래서 가장 지금 강하게 긴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시기는 굉장히 그동안은 짧았죠. 지금까지는. 저기 보십시오. 1988년은 저 끝까지 가 있죠. 뭐 거의 지금 2년 이상 긴축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적어도 이제 뭐 길어봐야 한 넉 달, 5달 정도면 이 금리 인상 거의 이제 끝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시사를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금리 인상 중단은 아직까지 증시가 아무리 뭐 그 미래 상황을 선반영한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을 선반영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주 엄격한 의미의 피봇주의자들은 금리를 인하해야 이건 피봇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금리 인상 멈추는 게 무슨 피봇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월가 전망치하고 점도표 보면 위에 이제 차트에서 검은색 점선이 점도표고요. 이 초록색 점선이 시장 전망치인데 시장 전망치는 기준금리가 최종금리가 5%를 찍고 올 12월부터 금리 인하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둘 차이가 뚜렷해요. 연준은 4.6까지밖에 안 가지만 최종금리가 점도표상에 지난 점도표요. 4.6까지밖에 안 가지만 그 4.6이 올 연말까지 계속 된다는 거고요. 시장은 5.0까지 가지만 연말에 금리가 내려간다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둘 완전히 전망이 엇갈려요. 여기에 대해서 파월은 어떻게 얘기했냐. 속도 조절 물어보니까 속도 조절 중요하지. 근데 그거보다 최종금리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가 더 중요한 얘기 아니니? 그리고 이제 최종금리에 관심을 가져라. 속도 조절은 별로 니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고요. 지금 경제 전망을 다시 한다면 9월에 이제 점도표 냈던 것보다 최종금리가 더 올라갈 거야. 지금 시장이 전망한 5.0을 거의 뭐 인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파월 얘기는 시장이 지금 여기 초록색 점선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초록색 점선은 5.0을 찍고 내려간다는 얘기지만 파월은 5.0을 찍고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내려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금리 인하는 안 한다. 왜냐하면 너무 서둘러서 완화 기조로 돌아섰을 때 정책이 실패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전망치하고도 다르다는 거죠. 시장 전망치는 점도표보다 높지만 파월은 그거보다 더 강한 형태의 긴축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월가의 전방주에 제가 쭉 다 정리해 왔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이앤 스원크 KPM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어쨌든 간에 연준이 지금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도한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국은 정책을 조정할 거다라고 이제 조금 얘기를 했고요. 슈마허 웰스파고 거시전략 대표는 어쨌든 파월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건 뭔가 보험을 염두에 둔 거다.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다. 보험을 든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그 데릭 탱이라고요. 여기 이코노미스트는 연준 파월 발언에 다소 놀랐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 조절에 대해서 더 확실한 신호를 줬기 때문에 12월에 속도 조절 합의가 나올 거고 그 합의가 나오면 시장은 환호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또 실리아노 여기는 투자 회사입니다. CIO 같은 경우도 연준도 긴축 완화 가능성을 확실히 열어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긴축 완화 외에도 성장 둔화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은 계속 높을 거다 이렇게 봤고요. 심지어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우리 페드 내부자라고 알려졌던 지난번에 처음으로 맨 먼저 연준의 속도 조절 기사를 썼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본인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 얘기를 제가 따왔습니다.
연준 긴축 속도 조절은 확실하다. 다만 금리 인상을 조기에 끝낸다는 뜻은 아니다. 속도 조절이 금리 인상을 조기에 끝낸다는 뜻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이제 빠른 금리 인상에서 더딘 금리 인상으로 가고 있는 것뿐이다. 앞으로 높은 수준에서 금리를 계속 유지한 다음에 야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돼야 우리는 피봇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피봇 논의가 시작되는 것까지도 아직 몇 개월 더 시간이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들과 그에 따른 어떤 월가의 평가들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월가의 이슈도 좀 볼까요? 예, 오늘은 하나만 준비했습니다. 네네. 앞에 FOMC 이슈가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하나 네. 준비했는데 요거는 내용이 좀 중요해서 미국 회사는 아니지만 제가 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해운 공룡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선사인데요. 이 뭐 그 수출 관련 영상들 보면 많이 나오죠. 머스크라는 회사입니다. 덴마크 회사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선사인데 이 회사가 어제 오후에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에 유럽 업체니까요. 유럽 개장 전에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에비타가 109억 달러. 이게 작년 대비해서 60% 늘어났고 시장 전망치가 98억 달러니까 뭐 가볍게 뛰어넘어 버렸는데 문제는 이제 이 컨퍼런스 콜에서 스코우 CEO가 이 소렌 스코우라는 이 머스크 CEO가 올해 실적은 그냥 공급망 물류난 또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이례적으로 그냥 해상 운임료가 많이 올라서 반짝 좋았을 뿐이지 앞으로 계속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지난번 이제 뭐 UPS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실적이 안 좋아질 거야라고 예상할 때 그걸 이제 특정 기업의 어떤 실적 둔화보다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사실 해석하는 그래서 시장 전체에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됐던 경험들을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을 텐데요. 지금 연준이 빠르게 뭐 긴축을 계속 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굉장히 커진다. 스코우 CEO는 운임료 정점을 찍은 상태에서 컨테이너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컨테이너 수요가 줄었다는 말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 집어넣어서 딴 나라로 보낼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수출과 수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지금 글로벌 이야기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길어지고 있고 유럽 에너지 위기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인플레는 안 잡히고 있고 글로벌 경기는 침체로 갈 걸 예상하고 있는데 이 모든 악재들이 한꺼번에 겹쳐서 지금 전 세계 경제 저 지평선 너머로 검은 먹구름이 계속 몰려오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 이런 상황이 되면 글로벌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낮아지고 국제 무역도 수요도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수출도 안 좋아지고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떨어지고 글로벌 경제도 경제 성장도 굉장히 침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경고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제 향후에 거시경제 지표로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관련 뉴스 소개해드렸습니다.